제가 발음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우침 선생님? 김호기 교수님은 아직 안 오시는 건가요? 아, 조금 늦으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래 지금 시간을 잘 지켜주셨다고 하셨는데 원래 계획보다 지금 10분이 빠릅니다. 심지어 그래서 저는 좀 잠깐 쉴 줄 알았는데요. 곧바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1분과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와 여성학 협동과정에서 일하고 있는 배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상진 교수님은 제가 대학원 들어가서 1학년 때 처음 들은 수업에서 또 여기 오늘 많이 발표하시는 선배님들과 함께 만나 뵈어서 어쩌면 그 이후에 저의 공부의 길을 어떤 의미에서 좀 열어주신 저희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런 선생님께서 처음 주창하시고 또 계속 발전시켜 오신 또 그것을 탈바꿈하고자 하고 계신 중민이론의 어떤 40주년 행사에 사회를 맡도록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기쁩니다. 또한 오늘 그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선생님들 뵙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조금 일찍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발표를 하다 보면 또 이제 토론이나 이런 게 질문이나 하고 싶은 게 자꾸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여유가 있지만 그래도 발표 시간은 정해진 대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김홍중 서울대 교수님께서 한강 소설을 통해 생각해보는 21세기의 저항적 주체성을 주제로 해주시겠습니다. 20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첫 발표를 맡게 돼서 무척 영광이고 동시에 좀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선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사회이론과 문화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홍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상진 선생님께 배운 제자고요. 처음에 시작은 이제 문학사회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발표도 약간 연관이 있는데 그때는 한상진 선생님께서 주로 해오셨던 관심을 바로 공유하지는 못했습니다. 벌써 한 30년 전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것을 쭉 따라가면서 한상진 선생님과의 어떤 연관성이 직접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한 15년 전쯤 되는 것 같습니다. 15년 전부터 불현듯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이 뿌리가 한상진 선생님의 중민이론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회적인 주체에 관한 것이었고 그 주체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방식의 삶과 활동을 하는가라는 문제였다는 점에서 사실상 한상진 선생님의 중민이론에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이 굉장히 많은 것을 이렇게 빚지고 또 영감을 받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 자각했습니다. 뒤늦게. 오늘 드리게 될 말씀은 이제 그와 연관한 어떤 제 생각과 또 한강 소설이 보여주는 21세기적인 중민의 진화랄까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아마 지금 이제 자료집에 있는 글을 좀 읽어나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 읽겠습니다. 중민이론이 제안된 지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985년 그리고 2025년 이 사이에 지금 40년이 있습니다. 요 사이 이론을 많이 하지 않지만 사회학자들이 이론은 생명체가 되어나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잘 안 죽습니다.
100년 후에도 다시 살아나고 그 이론의 생명력은 사실 굉장히 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면서 흘러갑니다. 제가 볼 때 중민이론 또한 그러합니다. 10년 전에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30주년 기념 심포지움이 있었고 저는 그 심포지움에서 글을 하나 발표했고 그것을 사회와 이론이라는 잡지에 실었습니다. 한상진 비판 이론, 이것은 사실 한국 사회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담론이라는 개념을 한국 사회에 처음 실질적인 의미로 도입을 하셔서 그 담론이 도대체 뭐냐? 그걸 중심으로 이제 사회를 보는 관점을 가져오셨고 두 번째는 비판 이론을 굉장히 프라그마틱하게 가져가시기 때문에 사회의 모순을 설명할 것을 최초의 그 태스크로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변동 주체가 누구냐 질문을 아주 집요하게 묻고 계십니다. 누가 사회를 변동시키냐? 세 번째까지 가는데 이제 그게 대안의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한상진 비판 이론의 요체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민 이론은 주체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체냐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 감히 저는 한상진 선생님께서 중민 이론을 주로 탈인습적 가치관으로 보실 때 저는 찰스 테일러의 진정성의 윤리가 어쩌면 한상진 중민 이론의 핵심과 상통한다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께서 쓰지는 않으셨지만 이제 진정성의 주체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진정성의 주체 핵심은 뭐냐? 제가 볼 때는 한쪽 극에는 성찰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셀프 리플렉시버티가 있고 다른 쪽 극에는 이제 저항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안 어울립니다. 그 사이에 간극이 있는데 중민 세대 혹은 한국의 586 세대는 80년대, 90년대 저 간극을 나름의 방식으로 연결시킨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좀 맨 마지막 줄 보면 이제 한상진 사회학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에서 최초로 담론 개념을 하버마스와 푸코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이게 20세기 사회과학의 어떤 나이브한 실증주의라고 이제 저는 보는데 그 실증주의를 이제 통렬하게 비판하는 학문적 효과를 그때 발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각을 갖고 있었던 당시의 젊은 연구자들에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셨고 그 이후에 이어진 푸코나 하버마스의 한국 사회의 지적 공간에서의 어떤 논의들을 좀 선도하셨습니다. 이 핵심에는 이게 현실이 따로 있고 담론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얽혀 있는가, 인간이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얽어가면서 행위하고 있는가라는 중요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 중민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문제의식에서 소통학적인 합리성, 담론적인 권력 이런 것을 체화하고 있는 존재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사실 한상준 제가 호칭을 제외하고 써서 죄송합니다만 한상진 중민 이론은 미국 사회학이 아닌 유럽 철학의 풍부한 이론적 자원들을 다 끌어안고 있습니다. 언어학, 기호학, 정신분석학, 권력 이론, 파행론. 이 풍부한 이론적 자원들이 한국의 젊은 세대를 보는 눈으로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굉장히 파워풀한 적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민중신학 이후에 안병구 선암동 선생님의 민중신학이 또 다른 그런 의미의 안병구 선생님이 독일에 오래 계셨고 선암동 선생님이 미국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서구 이론을 가지고 한국의 주체를 보는 그 접합이 일어난 건데 바로 그 이후에 이제 사회학이 신학이 아니라 사회학이 솟아오르는 저항성과 주체들을 정교하게 포착을 해내는 그런 시도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전에 이게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는데 과연 그 성찰성과 저항성이라는 게 지금 유효한 것인가에 대한 다각적인 진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0년 전과 그 사이에 또 다른 굉장한 변화가 한국 사회에 있었는데 그거를 전제하고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2016년에 알파고 이세돌 대국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후과가 지금 우리가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챗GPT를 사용하는 것에서 볼 수 있는 거대한 변화로 나타나고 있고요. 2016년에 강남역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대에 따라서는 이 사건에 대한 이제 감지의 섬세함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과 미투 운동 시작이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10년 동안 일어났던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로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2016년에는 그 후가 한국 사회 거리로 처음 나온 해이기도 합니다. 태극기 집회와 친박으로 얼굴을 바로 보게 됐습니다. 이제 온라인에 숨어 있었던 그 구를 19년에 이제 조국 법무장관 후보 지명이 있었고, 이게 사실상 또 다른 한국의 진보적인 진영에 큰 화두를 던지면서 나름 어떤 의미의 이제 분열과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됐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침공이 일어났고 2022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제가 표현하기로는 한국의 극우의 삼매 물결이 시작이 됩니다. 메인스트리밍의 거의 문턱까지 가게 됩니다. 챗GPT가 출시됐고 2024년에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했습니다. 계엄 선포가 있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겪은 사태들입니다. 그래서 성찰성의 문제는 사실 테크놀로지 문제와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 못 드리겠고, 그럼 저항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문제가 중민 이론이 봤던 저항성과 지금 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진화한 저항성이 어떤 점에서 만날 수가 있고 어떤 점에서 좀 다른가,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뭐 한 15분 만에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저항성의 현실적인 판본이 아니라 오히려 허구의 영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더 극적으로 그 저항성을 예시하고 있는 익스트림 피겨, 정말 그게 허구지만 극한적인 어떤 징후로서 한강의 소설을 읽기를 제안합니다. 한강은 저하고 같은 89학번이고요. 그리고 중민의 한 세대입니다. 뭐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독특한 소설 세계를 갖고 있고요. 저는 뭐 그 이후에 나온 광주를 다룬 소설이나 제주를 다룬 소설보다 채식주의자가 한강이 유럽에 돌려 말하면 그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저게 20년 전에 나왔습니다. 좀 놀랍죠. 그러니까 문학이 이제 얼마나 빨리 가느냐를 보여주는데, 아직도 채식주의자가 한국에서는 살기 힘든데 20년 전에 이제 그 극단적인 어떤 형태를 내놨습니다. 이게 극단적이라고 해서 허구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서서히 나타날 존재입니다. 뭐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고 존재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뭐 약간 광기였다라고 아무도 이해를 못했지만 한 300년이 지나니까 우리가 그 세계를 살듯이 문학이나 철학에서 나오는 언명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회에서 이제 현실화됩니다. 그래서 문학과 철학적 언명들을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채식주의자가 왜 황당한 소설이냐면, 어떤 주체가 그려지고 있는데 그 주체가 도무지 기존의 사회과학이 주체라고 불렀던 존재들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주체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강력한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성과 현 사회에 대한 비판성을 보여주는데, 그게 무슨 공부를 해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과 만난 것도 무슨 서적을 읽거나 운동을 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소설적 장치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최근에 나타나는 생태적인 주체들을 보면 예전에 사회저항적 주체들이 학습을 통해서 막스를 읽고 레닌을 읽고 해서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뭔가를 봤기 때문에 주체가 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큐를 하나 봤는데요. 동물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는데 그날 이후로 고기를 잘 못 먹게 됐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공부의 기간이나 지식의 영역이 짧고 직관적으로 어떤 고통받는 존재의 얼굴을 눈으로 보는 테스티모니, 증언을 목격한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게 이제 새로운 감수성입니다. 그게 어떻게 허약하지 않은가? 저항이라는 것은 무슨 지적인 기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20년 전에 한강이 그리는 요 주체의 형성은 우리가 이제까지 서구에서 특히 근대적 주체의 형성 과정을 설명했던 많은 논의들과 상당히 다릅니다. 오히려 탈주체화라고 불러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존의 자신을 규정하던 가족적, 사회적 혹은 도덕적인 틀이 깨지고 꿈에서 그걸 보고 깨지고 그리고 갑자기 변화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변화가 아주 극단적인 반사회성을 띱니다. 이러니까 이제 한국 사회에서 잘 이 소설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싫어하는 분들도 많고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여기에 이 소설이 갖고 있는 글로벌한 가치를 본 것은 오히려 이제 이런 감수성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미 시작된 독일, 유럽 사회였던 것입니다. 탈주체화를 조금 보면서 논의를 빨리 마치면 57페이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이런 점에서 저는 채식주의자가 주체화가 아니라 탈주체화의 드라마로 봐야 됩니다. 한강이 내놓는 어떤 인간이 자기를 둘러싼 문명에 대해서 가장 극단적인 스탠스로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한강이라는 소설가가 내놓은 답은 꿈속에서 뭔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연결점이 있죠. 광주 비디오를 보는 것. 거기서 시작돼요. 어떤 현장을 보는 것. 거기서 시작되는 것처럼 아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에서 주체화가 일어날 때 그 봄은 주체화가 아니라 사실은 탈주체화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영애는 꿈에서 굉장히 참혹한 어떤 그 동물의 이미지를 보고서 변신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는 육식을 하는 자기 자신의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이 세계의 진실입니다. 이 세계는 도살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많이 한강 소설을 읽을 때 여성과 남성의 대립선에서 읽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한강은 더 나가 있어요. 인간과 비인간선까지 나가 있어요. 여성이건 남성이건 먹어야 된다는 거고 그 문제를 20년 전에 한강이 이제 제기를 한 거예요. 꿈을 통해서 영애는 인간 중심주의적 근대에서 튕겨져 나와버린 거고 무모한 식물 되기를 향해서 결국 미쳐갑니다. 왜냐하면 식물이 되는 이유는 이제 다른 존재의 살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식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이거를 케노시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기를 제안합니다. 케노시스라는 것은 기독교 신학, 유태교 까발라 사상과 기독교 신학에서 나오는 셀프 엠팅이라는 자기 비움이라는 이제 원리입니다. 이제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기독교에는 두 가지의 케노시스 신학의 모멘트가 있는데 하나는 신이 인간으로 내려왔다는 강색, 인카네이션이라는 모멘트입니다. 이런 종교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다 버리고 육신으로 내려왔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십자가에서 매달려 가장 절망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돌려 말하면 셀프 엠팅의 신학 혹은 셀프 엠팅의 윤리학, 셀프 엠팅의 정치학이 있다면 그거는 인파워먼트를 강화해서 저항력을 키워서 싸우는 게 아니고 비폭력과 무저항 상태로 들어가서 권력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됨으로써 저항하는 굉장히 극단적인 역설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찾자면 분신이나 지하로 숨어 내려가거나 공장으로 취직을 한다거나 해서 존재론적인 하강을 통해서 저항성을 획득하려는 아주 절망적인 방법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이 생태 주체의 상상력, 중민이 21세기에 걸어가고 있는 생태 주체적인 상상력 안에는 이 사회 정치적인 주체를 만드는 상상력과 좀 다른 상상력이 들어와 있다. 그게 뭐냐? 조금 더 읽겠습니다. 58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영애를 괴롭히는 근본 문제는 자기가 인간이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에 내재하는 가해성. 이게 사실 이제 어처구니없이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일단 따라가 보겠습니다. 존재한다는 것이 그 자체로 타자의 죽음을 요청한다는 사실에 대한 자책감이에요. 인간은 비인간 생명체를 먹는다는 거고
이런 점에서 영애가 뭐에 저항하냐면 지금 인간 중심적 문명 구조 전체에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성이 없습니다. 타협도 없고 자멸적인 저항입니다. 근데 이게 근거가 없느냐? 한강의 논문이 나오기 몇 해 전에 유진 스토머와 폴 크리첸이 인류세라는 용어를 제안했습니다. 인류세라는 말은 자본세라는 말이 사실 더 정확한 걸 하긴 하지만 인간 행위의 결과가 환경과 영향이 있다는 가장 권위 있는 진단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21세기가 접어들면서 시대를 진단하는 용어가 사회과학자가 아닌 자연과학자에 의해서 발화가 됐고 그게 보통 사람들에게 파급력을 갖게 될 때 그 시대 진단의 본질이 뭐냐? 인간이라는 게 뭐냐는 것을 성찰하라. 사회를 넘어서서 인간을 성찰하라라는 어떤 화두가 던져진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한 반응으로서 나온 저항성이 바로 인간성의 자기비움, 인간성의 케노시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의들이 사실 모아지는 고민의 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59페이지 마지막 읽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설의 극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 지난 20년간 한강 소설이 발표된 이후 아까 말씀드린 페미니즘 리부트가 일어나고 특히 MG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뭐 이야기할 건 많지만 사실 붉은 흐름을 말씀드리자면 페미니즘 운동이 동물권 혹은 장애에 대한 문제와 연결이 되면서 사실상 그 이전에 쉽게 얘기하지 않았던 어떤 운동의 흐름들이 지금 진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태 전환, 비거니즘, 또한 미래와 타자에 대한 변화된 윤리, 케어나 뭐 이런 논의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것들의 본질은 코나투스를 강화하자는 것보다는 자신의 취약성과 타자의 취약성을 연결하자는 거에 더 가까워요. 비워진 존재들, 억지로 비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그 비움을 중심으로 뭉치는 거지 강함을 중심으로 뭉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원리가 좀 다르다. 우리가 이걸 지금 보고 있느냐, 사회학이. 발전주의적 유산이 이렇게 강력하게 잔존해 있는 상황에서도 당대 사회 시스템과 지배적 가치와 더 나아가서 미래적 가치를 설정하고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망상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 영예가 미치지 않습니까? 사회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미래에는 그것이 우리의 지배적 가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가치를 만들면서 자본주의 넘어 탄소 문명 넘어 인간 중심주의 넘어로 나아가는 그런 주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움직임은 지금 빠르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속단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갈지.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계엄 사태 때 거리로 나갑니다. 뭐 그들이 나갔다기보다는 그런 흐름이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아직도 근대 정신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과 대립하면서 아직 오지 않았고 또한 그것이 도래할 수 있을지 결코 자명하지도 않은 어떤 다른 문명 쪽으로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는 그런 의미의 새로운 뭐 아니면은 어떤 갱신된 주체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민의 또 다른 진화의 어떤 양상이다. 그래서 한강 소설과 현실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는 것도 중민 이론을 성찰하는데 의미를 갖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문을 사실은 먼저 읽었는데 먼저 읽을 때의 느낌과 또 다시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실 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호기 연세대 명예교수님께서 시민과 국민의 정치사회학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33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지난 2월에 이제 은퇴해서 지금은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먼저 주민이론 4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상진 교수님하고 우리 심영희 교수님을 처음 뵙게 된 것은 제가 공부하던 독일 빌레펠트 대학교 캠퍼스에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상진 교수님, 심영희 교수님 그리고 저로서는 잊을 수 없는 분이신데요. 고 최재현 교수님부터 제가 공부하는데 큰 영향을 받았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시민과 국민의 정치사 이야기고요. 허용된 시간은 20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우리 김홍중 선생님처럼 이거하면서 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학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근대 사회가 열린 이후 이러한 개인은 다양한 이름으로 호명되어 왔습니다. 국민과 시민은 그 대표적인 호칭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주목할 것은 이러한 호칭에서 변화가 관찰된다는 점입니다. 87년 민주화 시대가 열리기 이전에는 이 국민 담론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에 맞서 민중 담론이 등장했다면 민주화 시대가 열린 이후에는 시민 담론이 빠른 속도로 부상했고 국민 담론, 민중 담론과 경쟁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국민 담론이 다시 부상했고 최근에는 시민 담론과 공존하며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시민 담론과 국민 담론에 담긴 사회학적 의미를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 시민 담론의 부상이 시민 사회의 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국민의 담론이 재부상은 21세기 포퓰리즘의 발현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정치사회학적 시각에서 우리 이 사회 민주화 시대의 전반기를 이끌어온 것은 사회운동이나 민주화였습니다. 이 사회운동의 민주화는 시민사회의 성장에 기반해 있었습니다. 이어 민주화 시대 후반기를 특징짓는 것은 포퓰리즘에 의한 정치 양극화입니다. 이러한 정치 양극화가 최근 한국 민주주의를 위기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3년 전 미국 스탠포드 대학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에서 신기욱 소장과 함께 South Korea's Democracy in Crisis, 부제는 비자유주의 포퓰리즘 양극화의 위협입니다. 이러한 빈곤과 자유주의의 빈곤과 포퓰리즘의 발현과 정치 경제 양극화가 한국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진단이었습니다. 80년대 이후 아시아 민주화를 선도해온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21세기가 25년이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포퓰리즘과 정치 한국화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통합과 세계 시민주의의 의미를 이들의 마지막에서 숙고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시민 담론의 부상은 80년대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기 약간의 역사적 검토가 필요한데요. 우리 현대사에서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천명된 것은 1919년 4월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헌장에서였습니다. 당시 조선 선생이 기초한 것으로 알려진 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 민주공화제로 함의했습니다. 민국이라는 국민의 나라를 뜻합니다. 제국에서 민국으로의 전환은 황제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20세기 초반 이후 국민은 대한민국을 이룬 제1의 주체로 자리매김되어 왔습니다. 이런 국민 담론은 45년 광복이후 더욱 널리 수용되었고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징적 문헌이 국민교육헌장입니다. 국민교육헌장은 정치가 박정희와 철학자 박정우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박정우의 철학의 바탕을 이룬 것은 우리 국민 민족이 같다는 논리입니다. 이 논리는 나보다 우리를 우선시해 개인보다 국가를 우위에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국가주의의 큰일입니다. 국가주의는 개인이 시민보다 공동체인 국가를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유신독재라는 억압적 감시체제는 우리 현대사에 존재하는 국가주의의 대표적인 큰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국민 담론에 맞서서 등장하는 것이 앞서 김홍기 선생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중 담론입니다. 민중 담론을 대표한 것은 민중신학, 민중경제, 민중사회학입니다. 이들은 국민을 대신하여 노동자, 농민, 도시민으로 구성된 민중을 역사와 현실의 주체로 부각시켰습니다. 이 사회학에서 이러한 민중 담론을 이끈 이는 한항상 선생님이십니다. 한항상은 민중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억압받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민중 담론의 기여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이 우리 사회를 산업화 시대에서 민주화 시대로 전환시킨 87년 6월 민주화 운동의 주체는 대학생을 포함한 민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중 담론이 민주화 시대가 열리면서 새로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시민운동의 부상과 함께 시민담론이 경쟁자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민중 담론과 비교해 시민 담론은 상대적으로 온건했습니다. 민중이 사회변혁의 주체라면 시민은 사회개혁의 주체라는 것이 그 핵심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런 시민 담론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은 시민사회론입니다. 당시 시민사회론이 각광받게 된 까닭은 두 가지입니다. 이 첫째는 대내적으로 87년 유엔민주운동이고 노동운동과 통일운동 이외에 환경, 여성, 지역 문화운동 등이 활발하게 전개됐고 그람시 헤게모니 이론에서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을 거쳐 포스트 마크스주의의 신사회운동 이론에 이르는 다양한 시민사회론이 사회운동의 이론적 기반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둘째, 대외적으로 1980년대 후반 동유럽 사회주의에 몰락한 정통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마르크스주의의 경제결정론을 극복하는 이론적 대안의 하나로 진보적 시민사회론이 부각됐습니다. 당시 진보적 시민사회론과 시민운동론을 이끈 이는 조희연 선생입니다. 조희연 선생이 제시한 데는 급진민주주의로 봅니다. 돌아보면 시민담론의 절정기는 90년대와 2000년대 첫 10년입니다. 우리 시민사회는 국가시장과 비교해 발전이 터졌지만 이 시기에 들어와 크게 성장했고 이러한 시민사회 성장은 진보적 시민운동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참여연대, 환경운동이나 여성단체가 납득의 시민단체들은 이 진보적 시민운동을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전문적 시민운동에서 종합적 시민운동은 물론 이 준정당적 역할에 이르기까지 정치 및 경제민주화를 이끌었습니다.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성장은 우리 사회의 갈등 구도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정치운동을 이끈 결정적 구도는 정치 사회 안에서의 보수 대 진보 구도 못지않게 전체 사회에서 국가 대 시민사회 구도였습니다. 이러한 구도는 2017년과 2024년에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국가 대 시민사회 구도 아래 시민운동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서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촛불 시민운동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주목할 것은 2000년대 들어와 보수적 시민사회 대 진보적 시민사회 대립구도가 등장했고 공부화됐다는 점입니다. 저는 한때 이러한 시민사회를 이중적 시민사회라고 명명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중적 시민사회라 부를 수 있는 이러한 대립구도는 우리 사회를 일찍이 벤자민 디즈레일리가 규정한 바 있는 두 국민 사회로 나눠왔고요. 결국 치열한 사회 갈등의 조건을 이루었습니다. 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사회적 시각에서 본다면 사회 갈등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과도한 대립이 치르는 사회적 비용은 우리 사회 발전에 작지 않은 부담을 안겨주어 것으로 보입니다. 21세기가 열린 이후 25년이 흐른 현재 지구적 차원에서 가장 많이 호명되는 주체는 국민입니다.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이라는 말이 새삼 주목받는 것은 역설적 현상입니다. 이러한 국민담론이 재등장에는 두 가지 배경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의 세계화는 이중적 양상을 드러냈습니다. 경제적 세계화는 글로벌 밸류 체인스라는 말이 증거하듯 계속 유지되어 반면 정치적 세계화는 이 정체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경제적 약진과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이중 무역 갈등으로 나타났고요. 이러한 디글로벌라이제이션에 또 한 번의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두 번째로는 21세기 포퓰리즘의 발현입니다. 정치사회학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새롭게 열린 것은 포퓰리즘 시대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주위에서 프랑스의 국민전선, 독일이 독일을 위한 대안, 이탈리아의 형제들, 스페인의 포데모스, 그리스의 급진 좌파 연합에 이르기까지 포퓰리즘이 서구 정치를 뒤흔들어 왔습니다. 야스차 뭉크는 현대민주주의가 파시즘 공산주의에 이어 포퓰리즘과 대결하는 제3의 모먼트에 도달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포퓰리즘의 등장이 서구적 현상만은 아닙니다. 동유럽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 아시아 필리핀의 두테르테 전 대통령, 라틴 아메리카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서구 밖에서 관찰할 수 있는 포퓰리스트들입니다. 국민 담론의 부상에는 특히 이 포퓰리즘의 발행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첫째, 포퓰리즘은 보편적 현상입니다. 트럼프 주위와 포데모스가 보여주듯 포퓰리즘은 보수와 진보를 망라합니다. 무대와 칼트바스는 포퓰리즘을 파시즘, 자유주의, 사회주의와 결합할 수 있는 중심이 얕은 이데올로기로 파악한 바 있습니다. 포퓰리즘은 엘리트주의와 다원주의를 거부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국민이 주인이라고 일하는 국민주권주의로 무장하고 논리고
이해보다 감성에 의존하는 정치적 신상 지도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포퓰리즘이 왜 번성하는가? 사회 불평등 때문이었습니다. 80년대 신자유주의 시대가 열린 이후 불평등은 점차 강화되어 왔습니다. 피케티는 불합한 좌파와 상인 우파의 담합에 정치를 독점했고 그 결과가 구조화된 불평등을 낳았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기성사회는 우파든 좌파든 이 사회적 불평등 완화에 대체적으로 무능했습니다. 셋째, 21세기 정보사회는 포퓰리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정보사회의 진전에서 인터넷, 스마트폰, 정보기술은 대중언론의 접착제에 영향을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소셜미디어는 정치사회와 국민 간의 직거래의 길을 열었습니다. 정념이 이성을 대체하는 디지털 부족주의 시대는 이렇게 열렸습니다. 사실과 주장, 진실과 허위, 정보와 오락이 혼란스럽게 결합한 공론적인 풍경은 포퓰리즘의 문화적 현주소입니다. 20세기 포퓰리즘과 21세기 포퓰리즘 사이에는 가깝지 않은 거리가 존재합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뮬러가 강조하듯 엘리트 대 국민이라는 균열을 부과시킨다는 점입니다. 포퓰리스트들에게 엘리트란 기득권의 다름입니다. 정치의 1차적 목표가 엘리트 기득권에 맞서 국민 주권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포퓰리즘은 역설합니다. 요컨대 오늘날 지구적 차원에서 사용하는 포퓰리즘은 인기 영합주의라기보다 국민 주권주의에 가깝니다. 문제의 핵심은 기성 정치 엘리트의 무능에 대한 불신에 있고 여기에 대응해 포퓰리즘이 고전적인 국민 주권과 직접 민주주의를 앞세운다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소수사회와 비소수사회를 가로질러 포퓰리즘이 번성하는 까닭, 기성 정치사회 밖에서 새로운 정치 리더를 찾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러한 21세기 포퓰리즘은 우리 사회에서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밀러에 따르면 포퓰리스트들은 다원주의를 거부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이들만은 진정한 국민으로 여깁니다. 다시 말하면 보수적 포퓰리스트들은 보수적 국민만을 진정한 국민으로, 진보적 포퓰리스트들은 진보적 국민만을 진정한 국민으로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 세력에 대한 부정과 혐오와 악마화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포퓰리즘의 특징은 결국 정치 양극화로 기결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의 시대의 개막은 다른 한편으로 1987년부터 시작된 민주화 시대의 종언을 고해왔다는 이 시대가 종언을 고해왔다는 것을 항의합니다. 이른바 민주대 반민주의 구도는 21세기에 들어와 보수대 진보의 구도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민주화는 사회운동 이론이 개념한 바 있는 마스터 프레임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민주화에 내포된 일찍이 하버마스가 쓴 개념이기도 합니다만 유토피아적 에너지는 작지 않게 고갈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마스터 프레임으로서의 민주화를 대체해온 말이 다름 아닌 국민입니다.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 모두 21세기 포퓰리즘 이론이 지적하듯 엘리트 대 국민이 정치적 균열을 부각시키고 이에 기대어 정치적 지지를 호소해왔습니다. 어느 나라든 지난 20세기 후반에 정치적 균열의 주축을 이루은 것은 계급과 이념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지역 세대가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정치는 이념, 계급, 지역, 세대의 복합적 균열이 놓여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 기득권 대 일반 국민이라는 포퓰리즘적 균열이 새롭게 부상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포퓰리즘은 보수 세력 대 진보 세력의 대립구도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보 세력은 보수적 산업화 세력은 낡은 기득권 세력이라고 비판해왔다는 이 보수 세력은 이제 진보적 민주화 세력을 새로운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해왔습니다. 보수적 국민과 진보적 국민으로 나누어진 두 국민의 정치와 사회는 대화 타협의 민주주의 공간을 점차 협소하게 만들어왔습니다. 결론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돌아보면 민주화 시대 후반기에는 시민 담론과 국민 담론이 경쟁해왔고 이 과정에서 국민 담론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담론 시대의 다른 이름이 포퓰리즘 시대입니다. 두 가지 숙고와 우려를 지적하며 이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저는 10여 년 전 한국 개인주의와 역사적 기원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실 21세기에 들어와 우리 사회에서 국민 담론 못지않게 개인 담론 혹은 개인주의 담론이 작지 않은 영향력을 미쳐왔습니다만 이러한 개인주의 담론에 관한 이 연구를 이후의 과제는 남겨두고자 합니다. 첫째, 앞서 말했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비자유주의, 포퓰리즘, 양극화입니다. 이 세 요소는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포퓰리즘의 부상과 다원주의의 빈곤이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고 이러한 현실은 극단주의가 힘을 얻는 정치 한국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치 질서가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한국 사회의 보수와 진보는 이념은 물론 이제 세계관의 차이를 내포하고 있고요. 87년 헌법이 승자독식 대통령제는 정치 한국화의 제도적 원인을 이루고 있으며 우리 정치에선 사회 통합보다 갈라치기가 더 큰 정치적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제 글에서는 이 한국행정연구원이 이제 조사했던 사회 통합에 관한 자료를 덧붙여 놓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사회 통합이 중요한 까닭은 분명합니다. 사회 통합이 약화되면 공동체에 대한 구성원들의 소속감 및 연대의식이 고갈됩니다. 시민사회는 정서적 내전을 거쳐 심리적 내파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저성장과 불평등을 위한 새로운 성장과 복지는 다원민주주의 기반 위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거버넌스와 합의를 추구하는 포용적 정치사회 기반 위에서 가능합니다. 오늘날 국민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존재합니다. 21세기에 걸맞는 통합은 익명의 국민을 동원한 권위주의적 국민 통합이 아니라 이념, 세대, 젠더, 생활형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원주의적 사회 통합입니다. 다원주의와 사회의 통합을 포지티브 서밋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이 질 높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두 국민으로 분단된 우리 사회를 이대로 놓아둘 수는 없습니다. 갈등을 성숙하게 대표하는 것도 그 갈등을 넘어 통합을 추구하는 것도 정치 사회에 부여된 과제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한상진 선생님의 중민 이론을 소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민 이론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정당의 대표성과 신뢰성이 약하고 대의정치로 특징되는 게임의 규칙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도권과 사회운동의 역할 분담 및 다양한 세력들 간의 민주적 연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중민이라고 명명될 수 있는 중산층은 체제에 대한 비판의식과 개혁 상황이 높기 때문에 민주주의 개혁의 중심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한상진 선생님은 제시한 바 있고요. 이러한 내용은 지난주 일요일 중앙선대위에서 한상진 선생님이 인터뷰하신 내용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 한국화를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산층, 다시 말해 중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의 중산층은 이중적입니다. 진보 지향적인 동시에 보수 지향적입니다. 이러한 이중적 성격은 보수와 진보 간의 사회통합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치 한국화가 한국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현재 중도적인 중산층이 사회통합을 제고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에 부여된 규범적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국민 담론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해서 시민 담론의 의미가 소지된 것은 아닙니다. 지구적 차원에서 민족주의적 국민과 지구주의적 세계 시민 사이의 정치 문화적 긴장을 오늘날 폭넓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테러리즘, 금융위기, 기후위기를 위시한 지구적 차원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세계 시민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시민주의를 체계적으로 이론화하고 열렬히 옹호한 이는 이 세상을 떠났지만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백입니다. 백은 임마누엘 칸트의 세계 시민이라는 문제의식을 회귀해서 21세기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세계 시민주의를 재구성한 바 있습니다. 우리말로도 번역된 기념비적인 노작입니다. 세계화 시대의 권력과 대한 권력이라는 책인데요. 백에 따르면 세계 시민주의, 국민국가를 넘어서 통제와 저항, 갈등과 연대가 새롭게 조직화되는 열린 공간인 세계 시민체제를 위한 이념적 지향이자 규범적 처방입니다. 구체적으로 백은 새로운 초국적 조직들의 설립, IMF와 세계은행의 개혁, 국가 간 민주주의, 인권정치, 세계 시민의회, 성문화된 세계 시민권의 관철, 갈등 중재 등을 새로운 정치 기획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백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현대성의 기본 원칙이라면 이제 그것을 21세기에 걸맞게 새롭게 조정하고 실현해야 할 과제를 우리 인류는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가 포스트 신자유주의로 이행하는 현재 이제 세계사회는 자본주의 세계체라는 1극이 우상하여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2극 체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 안타깝게도 자유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의미와 활력을 점점 더 잃어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불확실한 미래를 개몽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는 민족주의와 세계 시민주의의 공존에 있다고 저는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족주의적 국민과 지구주의적 세계 시민을 어떻게 공존시키고 화해시키며 나아가 결합시킬 것인가는 이 남은 75년, 남은 21세기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정치사회적 과제들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정확하게 시간이 진행되고 있는 걸 혹시 깨닫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토론 지금 진행할 텐데요. 두 분 토론자 선생님들의 말씀을 각 10분씩 듣고 그리고 조금 이제 응답하면서 이야기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는 사실은 발언을 조금 덜하는 게 항상 어디에서나 좋은데요. 저는 김홍중 선생님 그리고 김호기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이것이 회색빛 미래를 앞둔 인류가 어떻게든 장미를 피워보려고 하는 어떤 몸부림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 장미를 피워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살짝 해봤습니다. 네, 토론자 선생님 두 분이신데요. 첫 번째 토론자 선생님은 송호근 교수님이십니다. 송호근 교수님 역시 개인적으로는 저희 선생님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스님께서 쓰신 인민의 탄생, 또 나는 시민인가? 이런 책들을 통해서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연구들도 계속 해오시고 계십니다. 스님께서 지금 현직은 여기 보니까 한림대 동원학술원장으로 되어 있네요.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토론 10분 동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뭐 선배님들도 계시고 후배들도 계시고 그래서 오랜만에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서 좋습니다. 제가 여기 이 자리가 제가 2006년부터 2008년 2년 동안 여기 대연역 본부장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세미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17년 만에 와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감격을 하고 그때가 노무현 정권의 말기였는데 후기였는데 그때는 뭐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혼자 얘기를 많이 하니까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요즘은 더 시끄러운 것 같고 그때는 그래도 희망이 보이는데 요즘은 또 희망이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아무튼 17년의 세월 동안 굉장히 많은 불복과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사회학의 지적인 힘이 영향력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에 20년 전을 비교해보면 아마 절반 이하가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좀 심하게 한 2, 3년 전에 지성이 몰락이라고 책을 쓰는데 스물아들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누워서 침뱉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성이 몰락이 일어난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사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 시대를 진단하고 변혁의 주체를 찾고 변혁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모색하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죠. 더군다나 지금 85년부터 지금까지 약 40년을 하나의 주제로 천착을 해왔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이리고 존경할 만한 일입니다. 보통 한 사회학자의 생애를 보면 한 서너 개의 어떤 줄거리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연구를 해가는데 물론 이제 가장 큰 줄기로 해서 사회학의 생애적 관심을 계속 끌어왔다, 발전시켜왔다는
점에 대해서 후배로서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저도 기억을 합니다만 1980년대 후반부에 사회구독체로 남고의 조행교수였는데 그때는 변혁의 주체를 민중이라고 설정하는 데 있어서 하등의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다른 걸 한다거나 약간의 부정을 한다 하는 사람을 배신자로 반혁명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민중에 대치하는 변혁의 주체 또는 민중을 끌어들이는 변혁의 주체로 중민을 설정했다. 이거 상당히 용기 있는, 굉장히 용기 있는 박수받을 만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인민시민 국민의 탄생 과정을 역사적으로 검토를 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은 독재가 됐건 민주화가 됐건 시민계급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리고 실제로 유럽의 역사 과정을 보면 시민이 주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굳건하게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로부터 이탈해서 다른 노선을 걸을 거라고는 저는 아예 상상도 안 했고 그렇습니다. 사실 뭐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유럽에서의 정치체제 발전 과정을 보면 교양 시민과 경제 시민이라고 하는 두 쌍두마차가 노동자 계급과 농민 계급의 도전을 수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고 이게 지금 민주주의가 100년 동안 지속된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시민계급이 가장 중심이 된다. 그런 점에 있어서 80년대에 시민계급의 하나인 중민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점은 사회학적 아무튼 이론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한국 사회의 발전 주체로 설정을 하고 87년 이후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경험적인 그래서 해왔다는 것이 상당히 학자로서의 어떤 일관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점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여러 가지 보내드린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제가 약간 판검론적인 문제를 제안해봅니다. 저도 역을하다 이런 문제를 자꾸 부딪히는데 이 중민 개념에 아까 공공, 국가, 민중, 수능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카테고리를 설정을 하고 공공 시민이 가장 중요하다. 그 점에서 뭐 저도 대체적으로 인정을 합니다만 이런 그 집단을 내부 집단을 확정할 때에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이 사실 전체적으로 논리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거나 아니면 방해가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도움보다도 방해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제가 좀 기억하고 읽기로는 일종의 요인 분석이에요. 일종의 팩터 어나리시스를 통해서 공공이 네 가지 집단을 잡아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팩터 어나리시스의 중요 변수가 무엇인가 하면 사실 가치관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가치관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가치관으로서는 오케이,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두 분이 지금 얘기한 것 중에 핵심은 성찰적 가치와 저항적 가치가 있어요. 행동적 가치가 있어요. 이 가치관으로 잡아낸 동기가 행동으로 옮겨질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상황이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이 달라지는 한국 상황에서 실제로 저는 이런 요인들을 좀 분석해야 되지 않을까. 가치관으로 범주화된 이 집단들이 행동으로는 왜 다른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 바로 이 점이죠. 이 점은 사실은 지난 87년 이후에 아마 노무현 정권 때까지 보여줬던 굉장히 많은 이탈적인 현상들을 한국적인 상황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성찰성이 저항성 또는 행동성을 담보하는가라는 질문. 만약에 안 하면, 만약에 일치하지 않으면 왜 일치하지 않는가를 천천한다면 아마 상당히
재미있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점점 21세기 접어들어서 아까 우리 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치와 행동 사이의 이 틈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 설정했던 공공신 준비를 처음에는 크게 정의했다가 점점 파고들어가서 그 주체를 아주 뭐랄까요, 이 정밀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데 문제는 이 공공시민의 기대했던 바가 실제로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 사회 변동의 전반적인 현상에 그냥 늪처럼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저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사 이런 것이 그러니까 가치와 행동 사이에 불일치가 일어나는 지난 20년 동안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저항성의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 지금 김홍준 교수는 저항을 주체의 소멸로 설명했어요. 주체의 소멸도 저항 중에 하나고 이게 적극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적극적인 저항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고요. 아니면은 은닉해 들어가요. 아예 의심해버린다. 그리고 목소리를 버리고 그러니까 어디론가 숨어 들어간다. 지금 대학이 다 그러고 있어요. 대학이 다 버리고 어디론가 숨어 들어가고 다 연구실도 다 달았어요. 그런데 무슨 목소리를 낼 것인가? 저항의 행동 패턴이 그게 다기화됐고 그게 직업 유형에 따라서 방법들이 여럿이라는 거죠. 그것을 공공시민이라고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공공시민이 질적 변화 또는 질적 정화가 일어나는 것인가? 이런 점들을 좀 논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홍희 교수가 얘기했던 파퓰리스트 네이션이죠. 네이션 전체가 파퓰리즘으로 저장하는 과정에서 성찰적 시민이라고 하면 핵심은 자유주의죠.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깔아놓고 그리고 거기서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를 쌓아올리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나라 경우에 87년까지 시민이라고 하는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87년부터 이제 형성기에 접어들은 이 시민들에게 성찰성을 요구할 수 있는가 거의 비슷한 얘기. 과연 요구할 수 있는가 이런 점들이 조금 이제 질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제 제안을 좀 드리면 유럽에서 시민의 형성 과정은 거의 뭐 100년, 150년 정도 걸렸는데 저는 뭐 시민의 탄생이라고 하면 1919년 정도까지 맹아가 나타나다가 완전히 시민시대에 짓밟혀버렸다. 뭐 동물 속으로 들어버린다 이런 표현했는데 문제는 87년 이후에 등장하기 시작한 표면화되기 시작한 이 시민의 존재가 한상희 교수가 기대하는 바의 그 기대와 얼마큼 거리가 떨어져 있을까? 우리가 이념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과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한 시민의 그 존재들이 생각하는 바가 엄청나게 다를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적인 중민 또는 한국적인 공공시민의 그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있어야 거기에 대한 행동에 대한 기대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듯이 국민은 국가와의 종족 관계고 시민은 국가와의 관계보다도 이웃과의 또는 동료 사람들 간의 획적인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획적인 관계를 이제 막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랬을 때에 이 획적인 관계를 어떻게 운영했을까? 어떻게 개인적으로 관리했을까? 이런 문제. 이게 이제 연구 행동인데요. 그래서 이 연구에 행동에 관한 지표들이 좀 더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면 당신들 기부금을 냅니까? 이 기부금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기부금을 내는 사람 좀 생각이 좀 달라지거든요. 하루에 한 10분 정도 공적인 문제를 생각하니까 내 개인적인 사익을 떠나서 저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를 사람들과 논의하고 있는가. 또는 일터에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뭔가 중재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해봤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 일상적 차원에서 행위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찰성과 저항성이 1987년부터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과정,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행동의 그 지표로 보면 볼런터리 어소시에이션에 참여하고 있느냐의 문제. 이 볼런터리 어소시에이션은 결국 시민운동이잖아요.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다른 성찰성을 갖고 있어요. 그 가치관이 바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광화문에 운집한 저분들은 과연 공공시민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집에 있다가 뛰쳐나온 사람들이에요. 집에 있다가 중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뛰쳐나와서 집에서 얘기했던 거를 광장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비성찰적으로 얘기합니다. 저 이렇게 광화문에 나오는 분들이 저를 엄청나게 욕하셨지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단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기 와서 외치고 난 다음에 어떤 단계를 거쳐서 집으로 돌아갑니까? 어느 단계를 거칠까? 뭐죠? 거기 참신동인가요? 종가협회고 거기서 술집에 들렸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그거는 시민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자기 의견을 걸러내서 여기에 공공성을 갖는다고 제가 확실하게 마음을 뛰쳐나와서 있는 거예요. 이런 면들이 한국의 고유성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볼런터리 어소시에이션에 참여하는 행동에 있어서 시민성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거고 이걸 뭐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죠. 말하자면 이거 뭐 토크빌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스카시포라고 토트넘의 논쟁 얘기까지 나타나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스카시포의 얘기는 전국적이고 획적인 단체에 가입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직업적인 이익단체에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어요. 끝내겠습니다. 이걸 애드보커스 그룹이라고 하는데 애드보커스 그룹은 시민운동이 아닌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한 활동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볼런터리 어소시에이션에 몇 프로 참여하는가? 7, 8%밖에 안 돼요. 그랬을 때 지금 논의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성찰적 시민에 대한 기대가 당연히 있죠.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듯이 지금 세계가 이렇게 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파퓰리즘이 횡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항성의 방식도 달라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사회에서 과학에 던져진 가장 큰 숙제입니다. 이 성찰적 시민이 시민사회를 어떻게 건져낼 것이냐 이 쇠락하는 디마크로스를 어떻게 지탱할 것이냐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20세기 후반에 시빅 리스트라고 하는데 이 시빅 리스트의 21세기적 개념이 뭘까? 그것을 구성하는 가치관이 뭘까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방법 이런 것들이 지금 모색해야 돼요. 중민 이론이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닐까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발표자뿐 아니라 크게 중민이론 자체에 대한 제안까지 담는 포괄적인 토론이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토론은 우리 난징대학에서 오신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천보칭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 부탁드리겠습니다. 谢谢主持人。首先，祝贺中美理论在40年的发展过程中所取得的巨大成就。当然，任何一个有价值的理论肯定会与时俱进。所以对于韩教授的理论，我们下午再继续学习和讨论。接下来呢，我汇报一点我对两位金教授的论文的一些看法。我刚才认真听了两位金教授的发言，但是一个字也没有听懂。当然，我来之前已经认真的阅读过两位金教授的论文。但是这两篇论文呢是通过机器翻译的，所以我也不知道翻译的是否准确。接下来我的发言也会有机器翻译，所以所有的错误都由机器负责。当然，另外就是因为我对韩国文学和韩国的政治社会历史也不熟悉，接下来我的评论只是作为一个纯粹的读者对于两篇论文的
一个看法，所以那个肯定是有很大的局限性的。我们先来看那个金宏中教授的那个论文。那么这篇论文呢，我觉得印象最为深刻的，它是一种跨学科的理论探索，因为它把那个根据于韩国民主化运动的本土的社会学理论，就是中民理论，与获得国际认可的文学文本，也就是韩江的苏轼者进行嫁接、进行对话，这种跨学科的或者说跨文类的这种对话，我觉得是很有价值、很有意义。这也使得那个文学文本成为检验和拓展社会理论的一种思想实验室。作者提出来，这个韩江笔下的那个主人公所体现出来的，并非是传统意义上的主体化，而是一种去主体化或者说脱主体化，也就是通过彻底的自我消隐来抵抗人类中心主义，来抵抗父权制等宏观权力结构。这一论断敏锐地捕捉到了韩江文学中抵抗形式的独特性。它不是积极的外向的集体运动，而是一种消极的内向的，甚至指向自我消亡的积极拒绝，一种消极拒绝。我觉得这是一种很有趣味的结果。那另外就是那个在那个分析模式上，他把那个主人公成为植物与那个 kenosis， 也就是那个凯诺西斯来进行那个相连接。实际上也是把它放在那个所谓的人类纪或者人类世这样一个全球或者说整个全球生态危机的背景下来进行解读。那么这就使得这个解读呢，超越了一般的所谓的个体心理或者说女性主义范畴，而上升到生态文明转型的一个哲学高度。作者指出来，这种 kenosis 的模型为应对人类式的生态灾难提供了一种颠覆西方启蒙理性的另类的一种伦理方案。这与当代方兴未艾的各种新思潮是具有内在关联性的。那这种关联应该说是很深刻，而且很具有前瞻性。那么另外就是那个，它也是借机对中民理论进行了一个当代的反思。这篇论文开始于对中民理论的回顾，但真正着力的是对其核心，也就是中民理论中所包含的反思性和抵抗性。那么这两个特性在21世纪是否依然有效的一种探讨。那么传统的基于内向性沉思的反思性正在衰弱，被移动反思性所取代。由此呢，基于理性沟通和公共参与的中民抵抗模式也必然面临挑战。这就为引入韩江笔下那种非理性的、身体性的、彻底逃离的抵抗形式提供了充分的理由，使论述具有很强的这种现实关联性和问题意识。当然，在阅读过程中，我也有些疑问，想请教那个金教授。一个是关于这个抵抗的有效性和政治性困境。论文精彩地描绘了主人公去主体化或脱主体化的哲学意涵，但对其作为一种抵抗策略的政治有效性没有太多的讨论。这种极端的导向自我毁灭的抵抗，其社会变革的潜力究竟有多大？它是否可能因其彻底的退缩而无法形成有效的集体行动，从而在政治上无效，甚至间接巩固了现有秩序？
我觉得论文可以更加深入的探讨这种消极抵抗和中民所代表的积极参与之间的这种张力，以及他们在现实中是否可能存在结合或者说对话的可能性。第二点疑问就是，我觉得这篇论文可以说是对韩江文学世界的一种选择性的阅读。它主要聚焦于素食者，但我们知道，韩江的创作版图极为广阔，有很多是关于现实的一些历史事件的一些创伤的一些叙述，展现了在集体性历史暴力中幸存的个体如何记忆和抗争。这种基于见证文学的抵抗，与素食者中极度个人化的抵抗形式，实际上是形成了某种对比。如果能够把这些作品进行纳入到讨论的范畴里面来，也就是可以更加全面的勾画更加完整的抵抗谱系，说明抵抗主体在面对不同类型的暴力，有历史的、有结构的、有这种生态的，这种实际上面对不同的暴力形态，它的抵抗样式也是多样的。另外就是中民理论与脱主体化之间的理论衔接的问题。那么论文的开出，正中引出了中民理论，但是在后续的讨论里面，中民理论几乎是退隐了，彻底转向了小说的主人公。那么二者之间的理论关联，更多的是一种对比或者是一种替代的关系，而不是一种发展或对话的关系。那么我们可以来进一步思考，在当代，那么中民的构成，它是否已经发生了变化？是否有一部分中民在体验到类似这个主人公的一些存在性焦虑后，其抵抗形式正在从公共参与转向某种程度的战略性撤退或内在流亡？那么这或许是连接两个概念的一个可能的路径。还有就是我觉得如果说要进行解读的话，是不是还可以借鉴一些其他的理论视角进行对话？小说中提到的人类世和成为植物，那么可以进一步与一些所谓的后人类主义进行对话。后人类主义很多更加强调共生而不是竞争，更多的强调一种肯定性伦理，肯定一种所谓的跨物种的共存或者说交流，而不是简单的一种所谓的捕食关系。所以我觉得是可以重建一种基于协商、更加具有建设性的这种跨物种的联系。另外，我觉得其中对于人类中心主义的超越，是不是也可以跟新物质主义和物体导向这种本体论进行某种对话？因为这个小说里面其实提到了这种物本身的这种能动性 agency。实际上，成为植物可以看作是一种对非人沉默但坚韧的物质性、能动性的一种认同。我觉得这里面可能可以进行一些对话。那么另外就是既然小说里面提到梦，提到很多的一些不好的记忆，那我觉得这里面确实还可以进一步的跟精神分析和关于社会创伤 social trauma 一些相应的理论来进行某种对话。我觉得是金教授的这篇论文，我看了之后是虽然我不懂文学，但是确实很受启发，很有洞见。这是关于季红忠教授감사합니다. 선생님 혹시
말씀을 더 준비하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적으로 좀 압박이 있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간단하게 그 김호기 교수님 논문에 대해서 준비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OK， 아주 간단하게. 我关于那个金浩奇教授，我还有简单的那个几句要说一下。我觉得那个确实那个金浩奇教授这篇文章是一篇那个宏文，我觉得是一篇很大的文章，概述了那个韩国的那个一些发展历程，而且对那个一些前沿性的问题呢有很深的一个探讨。我觉得他已经讲得非常全面，也非常的那个。 질문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호기 교수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Okay, I need 2 minutes. Okay. 我还是作为一个读者啊，那个有几个问题想请教。我觉得就是那个这篇论文在对于话语变迁的分析里面，应该说那个非常深入和系统。但是我觉得那个是不是对于这个国家的缺失，或者说公民社会的异化，是不是可以从一些那个结构性维度或者说结构性层面做一些那个探讨？特别是那个国家的退缩，它有怎样的一些那个相关的一些那个社会的或者说经济的政策那个有关系。我觉得可能是要对于那个经济结构，当然因为那个其中对于那个韩国的那个政治运行机制，确实有很那个好的分析，但是它背后的一些那个社会基础，所以这里面我个人觉得，特别是我对那个韩向天教授那个中美理论，它实际上它有一整套那个经济的、政治的、文化的一些那个基础，所以我觉得这篇论文对于那个话语的分析非常好，我是特别想就是那个看到一些那个它关于现实本身的结构性的一些条件的一些深入探讨。另外，我还特别想那个表达我个人的一点看法。我个人觉得，因为那个技术革命，特别是传播技术的发展，当代社会运行的基础已经发生了根本改变，政治实践的形态也发生了巨变。原先需要职业和专业政治家方能完成的事情，比如推出和鼓吹特定的政治纲领，现在其他人，包括不熟悉政治游戏规则的人，也可以做。与此类似，以前的企业都是借助于各种明星来做广告，来推荐产品或者说树立品牌形象。而今天我们知道，很多企业家本身就是明星，他们亲自上阵为产品推广站台。在政治领域也有这种事情，就比如说一些那个集团势力不再需要借助这些政治家，他们自身可以直接来介入政治。尤其是那些有传播渠道的人，他不需要再通过这个既定的政治体制来达到自己的目的。所以我觉得目前来看，整个政治运行的技术和社会基础已经发生了巨大改变。所以我觉得那个如果能够把这个话语分析跟这个政治运行的社会基础很好的结合起来，我相信可能这样一个更加那个深入的揭示目前的态势。谢谢。我的看法肯定不对啊，不对的地方肯定由我负责。谢谢。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빠져들어서 들어서 시간 조정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이 지금 두 분 선생님께서 답변을 또 하셔야 되는 부담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한 15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자가 받으시면 안 되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김홍준 선생님께 사실 약간 비슷하기도 하고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성찰성의 조건과 저항성의 조건을 이렇게 나누셨. 제가 껐나요 또?
껐는데 목소리가 잘 들리시죠? 제가 이래서 남의 욕을 못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잘 들려가지고. 건전지가 없다고 합니다.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찰성의 조건은 기술과 연결되어 있고 저항성의 조건은 몸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서술을 이분법적으로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 여름에 사실은 제가 지금 여성학회 구성을 하고 있어서 지난 여름에 젊은 학자들과 함께 9030 여성들과 감장의 정치라고 하는 좀 아주 약간 좀 간단한 그렇지만 하루 종일 하는 심포지엄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생각났던 게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남태령 같은데 왜 나갔냐. 내가 이제 시위를 하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막 모여있고 막혀있고 오들오들 떨고 있다고 하더라. 내가 트위터를 봤다. 그럼 이제 안 된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혼자 놔두면 다 잡혀갈 거고 한 사람이라도 보태줘야 안 잡혀갈 거고 이 사람들 너무 추우니까 먹을 것도 가져가야 되고 이러면서 막 조직이 돼서 사람들이 가기도 하고 막 오뎅차 이런 것도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그게 사실은 그 트위터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미디어를 통한 정동의 접합이 없이 가능했을까? 그리고 그때 이제 사실 그 미디어를 통한 전동이라는 건 실은 돌봄의 전동이다라고 저희는 이제 여성학교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같은 시민에 대한 돌봄이다. 거기 고립되게 추위에 떨게 놔둬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다 보면 몸과 기술이 따로 놀게 되면서 송호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와 행동이 또 따로 놀게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약간 좀 쳐나갈 그러니까 한국말로도 표현이 잘 안 되는데 기계가 어떻게 번역을 할지 참 걱정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힌트는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좀 해봤습니다. 선생님들 두 분께 각 5분씩 답변하실 기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발표하신 순서대로. 예. 뭐 이렇게 두 선생님께 토론을 받게 돼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발표한 글은 여기는 긴 논문인데 발표 시간이 길지 않아가지고 좀 짧게 하는 거고요. 두 분 선생님께서 꼭 뭐 저의 글에 반해서만 말씀하신 건 아니고 오늘 전체의 이 학술대회의 큰 맥락을 고려하시면서 문제를 제시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주 좀 그 중에서 특히 이렇게 좀 말씀을 꼭 드려야 된다는 걸 각각 한 분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송호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치와 행동 그리고 이제 성찰성과 저항성 사이의 그 간극과 그 문제는 저는 이게 원래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상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중민의 일종의 이제 주체와의 윤리적인 메커니즘, 그 메커니즘을 이제 제가 찰스 테일러를 가지고 재해석한 바에 의하면 성찰적인 내면과 공적 영역에 참여하는 게 사실상 원래 간극이 있었어요. 그 사이. 약간 그게 이제 이번에만 생기는 간극이 아니고 사실 중민 세대의 많은 부분은 자신이 운동을 직접 했던 분들도 당연히 있지만 실제로는 운동을 하고 광주부터 시작되는 저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같이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갖는 감정의 영역이 굉장히 큰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두가 386, 586 세대가 중민이었다, 운동이었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종류의 한상현 선생님 표현을 빌면 이제 열망의 구조, 욕망과 열망의 그 어떤 심리 구조가 한 그룹을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묶어주고 있었는데 거기서 원래 그 구조적으로 성찰성과 이 저항성 사이에는 이 간극이 있는데 제가 느낀 게 586 세대가 독특한 것은 이걸 넘어간 것 같이 느껴져요. 이 넘어가는 게 가령 3.1운동이나 뭐 4.19처럼 폭발적이고 사건적으로만 넘어간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걸 넘어가는 담론들을 생산하고 이 담론을 소통하는 여러 형식들을 발명하고 그래서 586 세대가 발명한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 소통의 방식들 뭐 우리가 맨날 하는 세미나들부터 뭐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제 이 간극을 넘어가지
못하는 조건이 지금 훨씬 강화됐다. 이유는 저는 오늘 말씀 깊게 못 드리겠지만 소통 테크놀로지 같습니다. 소통 테크놀로지가 지금 성찰성의 문제를 거의 흡수해 갔기 때문에 아마도 21세기는 인간 행위자의 성찰성을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건 또 다른 송홍근 선생님의 말씀을 또 깊게 한번 논의해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생각이 조금 정리가 안 돼서 말씀을 다음 기회에 좀 미루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국에서 오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성함을 정확하게 굉장히 선생님께서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정말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세 가지 질문들이 굉장히 아주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게 저항이 될 수 있느냐,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 한강의 다른 작품들과 어떻게 관련이 되느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중민이론과는 뭐가 관련이 있느냐. 저보다 오히려 한강 문학을 훨씬 잘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좀 저하되지만 오늘은 중민이론과의 관련을 가지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훗설에 제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 다 이제 훗설을 막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훗설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했던 하이데거가 훗설을 우리에게 영원히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이 개념이 뭔가를 이어간다는 것은 그 개념이 원래 갖고 있었던 것을 얼마나 현실에 맞추어서 비판적으로 재창조하느냐가 이 개념을 살려가는 것 같습니다. 한상민 선생님께서 중민이론이라는 그 개념을 만드신 것은 80년대, 90년대 현실인데 이제 저는 한상민 선생님 제자니까 세대 차이가 있고 저는 감히 외람되지만 중민의 중자를 조금 더 철학적으로 이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어떤 그룹으로 보면 이게 시대가 변하면 그 그룹이 변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민 개념의 굉장한 역동성은 저 중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져 내려가는, 그러니까 중재해주는 가운데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를 채울 필요가 없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인간과 비인간, 현재와 미래, 혹은 극단과 극단을 연결하고 소통시키고 번역하는 어떤 종류의 행위자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공간으로 중민을 본다면 저는 지금 중민은 선생님 말씀하신 대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젊은 여성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중민적인 실천들을 하고 있고요. 그들을 중민 이론으로 이제 흡수하시는 거는 한상민 선생님께서 조금 앞으로 고민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송홍근 교수님하고 최민복희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많이 배웠고요. 송홍근 교수님이 이제 저와 연관된 제 발표와 연관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21세기 포퓰리즘 아래서 자유주의, 시민적 성찰성, 민주주의 세태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 원인 또는 배경으로 이 가치와 행동의 괴리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서는 자발적 참여의 수준이 바로 단적인 증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역시 송홍근 교수님의 이런 시대 진단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슈트렉과 지금부터 바우만이 이제 한 18년 전에 썼던 유명한 개념이 거대한 후퇴입니다. 보면 우리 인류는 21세기에 들어와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거대한 후퇴의 한 과정에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세상이 어두워진다고 해서 불을 켜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 결론에서 제가 내놓은 대안이 가지고 있는 규범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가능성이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회를 연구하는 이 사회학자로서 노메티브한 과제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 가지를 사실 전체적 맥락에서 좀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 저는 제도개혁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공론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민주시민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현재 토론되고 있는 성찰성과 저항성의 개념을 생각할 때 특히 저는 세 번째 과제, 민주시민 교육의 과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시민 개념은 사실 공공시민이라기보다도 일찍이 해겔이 법철학에서 말했던 욕망으로서의 시민. 우리의 정말 어떤 그런 이 실제적인 자화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서 어떤 성찰성과 저항성을 갖춘 주체로 거듭나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에 부여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사실 지역 단위에서는 아주 이렇게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이 민주시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거기서 그런 희망의 하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챙복균 선생님으로 토론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도 동의합니다. 국가의 죽선화 결핍, 시민사회의 이탈, 그리고 정보사회 진전이 가져온 정치적 직거래주의. 분명히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은 현재 21세기의 정치가 재생산되는 어떤 그런 문법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학자이죠. 이마누엘 월러슈틴이 쓴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던 세계의 종언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제가 이제까지 사회학에서 공부해 왔던 세계가 종언을 빠른 속도로 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 개념이긴 합니다만 에르스트 블로우가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전히 한국 사회를 보면 저는 이 개념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전통사회의 문법이 있고 근대적인 문법이 있고 21세기 정보사회가 가져온 어떤 정말 새로운 세계의 문법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좀 말씀을 챙복균 교수님한테 좀 드려보자면 저는 여전히 이 사회학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숙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구성된 사회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인 동시에 전체 사회를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우리는 막스 베버와 에밀 듀리케이로부터 배웠습니다. 21세기 현재 우리가 아는 이 세계의 이 종언, 이 비동시성의 동시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 새로운 어떤 그런 행동의 기초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어떤 사회 과학보다도 사회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회학의 유용성은 여전히 계속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 맥락에 있어서의 사회학의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 그것을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선생님께서 전 개인적으로 두 분 선생님께 영원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만 주어진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 겨울에 그들의 표현에 그대로 빌리면 동료 시민에 대한 돌봄의 전통에 접합하여 나갔던 친구들이 지금 우리가 다시 과연 이게 정말 민주주의와 이런 민주적 질서와 성평등의 질서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안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느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도적인 문제나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게 일방적이거나 어떤 정치적인 것에 의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정말 시민적 연대를 만들어내는 교육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른 한편에서 젊은 세대는 또 이런 게 있겠죠. 우리가 아는 사회의 정언이기도 하지만 어느 시인이 그랬다고 합니다. 미래는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젊은 세대와 또 새로운 어떤 사회적 변화들을 포착해내는
사회학의 움직임, 주민 이론의 어떤 40주년을 맞은 지금 현재의 선생님의 표현에 따르면 탈바꿈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니 근데 안 치워.